뜻깊은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환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영양 보충제와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강연에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실제로 많은 환우분들이 비타민이나 무기질 보충제 섭취하시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은 IBD 환자분들의 영양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설사나 혈반 등의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영양소의 소화나 흡수 불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욕 부진이나 섭취에 대한 그 증상 때문에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소모량의 증가로 인해서 영양 불량이 이제 초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제 실질적으로 위부터 대장까지 이어지는 소화기계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 그 환우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영양 상담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영양분을 보충이 필요한지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양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영양 보충제를 꼭 먹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아까 보셨듯이 요즘 들어 특히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메가3 같은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 보충제란 어떤 것일까요? 영양 보충제는 우선은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질, 지방산 등을 얘기하고요. 우선은 건강기능식품의 한 종류로서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으로 인정된 원료들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들이 최근 들어서 매우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우분들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능하면 인정받은 원료들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철분입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 점막의 출혈이라든지 식욕부진으로 인한 섭취 저하로 인해서 결핍이 되고 있고요. 결핍이 됐을 때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빈혈이 있겠습니다. 또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대부분의 어육류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의 경우에는 이제 체내 산소 운반이나 혈액 생성에 필요한 영양분으로서 부족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럽 경정맥 영양학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영양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제 이름 있는 이제 학회인데요. 이 학회에서는 그 IBD 환자분들에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철분제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빈혈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이거나 심한 활동비 IBD 환자분들은 이러한 이제 철분제 보충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철분제를 경구로 섭취하시기가 좀 힘든 환자분들은 주사제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철분의 이제 권장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10mg, 여성의 경우에는 14mg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상한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한 섭취량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은 넘어가지 않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 속에 어느 정도의 철분이 함량되어 있냐면 보시면 계란 한 개의 경우에는 철분 0.9mg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요. 갈치 한 토막의 경우에는 0.5mg 정도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우분들이 이런 어육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지 않을 경우 많은 환자분들한테 철분이 사실 부족할 수 있고요. 이 섭취 분량당 철분 함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양의 어육류 경구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혈이 있거나 이런 어육류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철분제 한정당 철분은 25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아까 그 상한 섭취량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제로 인한 흡수 장애가 결핍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 강의에서 보셨듯이 특별히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섭취하실 경우에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핍 시 증상으로는 대부분 뼈 건강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참치나 연어 등의 생선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핍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테로이드 제제 복용 시 흡수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지방 흡수 장애나 췌장 수술로 인해서 흡수 장애가 있거나 담즙이 부족하거나 이런 원인들이 결핍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이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가 권장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비타민 D와 칼슘의 적정한 섭취가 필요하나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영양 보충제로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비타민 D와 칼슘제가 함께 들어있는 이런 디카맥스 같은 영양 보충제가 같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기준을 보시면 우선 칼슘의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 남성분들의 권장 섭취량이 800mg 정도 되고요.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700mg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칼슘의 상한 섭취량은 2,500mg으로 2,50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따로 권장 섭취량은 권고하고 있지 않고요. 상한 섭취량만 100마이크로그램 이거 환산하면 0.1m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이나 보충제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을 보시면 우유 한 잔에는 대부분 칼슘 20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치즈 한 장을 드셨을 때는 87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제가 식품 속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가지 제품들을 더 찾아보니까 칼슘이 좀 풍부하다고 저희가 말하는 식품들의 경우 생각보다 풍부한 양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우유만 사실 한두 잔을 드셔도 아까 그 권장량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칼슘은 섭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스테로이드 약제를 복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이제 칼슘 보충제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풍부한 식품들을 좀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카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을 복용하셨을 때 칼슘의 경우 500mg, 비타민 D의 경우 25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엽산의 경우에는 또 이제 약제로 인한 흡수 장애가 주로 결핍 원인이 되겠고요. 결핍 시 증상으로는 거대 저가구성 빈혈, 허약 피로 등이 있겠습니다.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주로 진한색 채소, 그리고 딸기나 오렌지 등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의 경우 유전자를 만드는 DNA 복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든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핍이 될 경우에 그 세포 분화나 분열에 손상이 되면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원인으로 약제 복용 시 흡수 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엽산의 경우에는 그 설폰아마이드 계열의 약물 복용 시에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그 이스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약물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따로 보충이 필요하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처럼 엽산의 경우에도 해당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 함께 엽산제를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엽산의 경우에는 너무 과량으로 섭취를 하실 경우에 콩팥에 축적이 될 수 있어서 그 콩팥 기능에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1mg 이상은 섭취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섭취 기준을 보시면 건강한 성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상한 섭취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mg은 넘지 않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드시는 식품 안에 어느 정도 함량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니 보통 이제 시금치 70g이면 작은 그릇으로 한 접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섭취하셨을 때 엽산이 2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 한 개를 분석을 해보면 엽산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칼슘처럼 이제 엽산의 경우에도 엽산이 풍부한 짙은 채소라든지 과일을 사실 충분히 섭취를 하실 경우에 따로 보충제까지는 섭취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권장량 정도의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폰아마이드계 약물을 복용받으셨을 경우에는 이런 엽산 보충제를 보충하시는 게 권고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회장에 병변이 있는 경우 주로 결핍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결핍 시 증상으로는 악성 빈혈이나 신경장애 등이 있겠습니다.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주로 어육류 식품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유제품과 치즈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회장에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회장을 절제하셨을 경우에 특별히 더 보충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보통은 육류나 어패류 같은 데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스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영양 보충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주사를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 건강한 성인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 2.4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상한 섭취량은 따로 보고된 바가 없어 과잉 섭취에 따른 독성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품 속에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있나 살펴보니 쇠고기 한 토막 정도면은 이제 탁구공 크기 한 토막 정도에 0.4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 계란 한 개 정도에는 0.7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워낙 그 하루 권장량 자체가 높지 않아서 이런 어육류 식품들을 사실 한 끼에 2토막씩만 이제 세 끼니 섭취를 하실 경우에 권장량 정도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겠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제로 섭취하시되, 보충제에 들어있는 함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500마이크로그램씩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따로 그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량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B12가 보충제로 섭취하실 경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이런 무기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우선은 그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일 제제의 경우에는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리고 많이 드시는 그 복합 비타민 제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는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게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상담할 때
권고를 하는 거는 일단 식사를 통한 섭취. 그래서 따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특히 관해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육유찬이나 짙은 채소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요. 활동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흡수장애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칼슘이나 비타민 D, 그리고 설파살라진 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엽산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별 섭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잉 섭취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단일 제제하고 복합 제제 여러 가지를 복용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되게 과다하게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고 내가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이 어떤 종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를 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보통 이제 세포 보호나 세포의 구조 유지,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하지만 이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그 IBD 환자분들의 관해기를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연구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메가3 처방을 권고를 하지는 않고요. 식품을 통한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하루 약 2에서 3g 내외로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식품 급원은 고등어나 삼치, 참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들기름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별 오메가3 함유량을 보시면 등푸른 생선 중 대표적인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에 한 끼 적정 분량인 두 토막을 드셨을 때 2.96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끼니에 두 토막 정도의 섭취만 하셔도 아까 보신 권장량 정도의 충분한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오메가3를 보충하실 때는 실제로 해서 지방산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EPA와 DHA 함유량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 제제인데요. 실제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산균에 대해서는 그 이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 5가지 균주는 실제 그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5가지이고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 균주들이 포함이 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생균의 경우에는 보통 1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를 함유해야 이제 이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이 3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균수가 1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아까 보신 식약처에서 인정된 균주인지, 마지막은 기준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 유산균 제제의 영양 기능 정보인데요. 기능 성분에 보시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원료에 보시면 어떤 균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GMP 마크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으로서 이게 이제 붙어 있으면 그 의약품의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보장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식사로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괜찮겠지만 식사가 많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콩팥이나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영양사 반드시 상의 후 섭취하셔야 되고요. 요구되는 경우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을 때 이 단백질 식품, 특히 어육류 반찬에 대한 기호도가 낮을 때 경구 섭취가 감소했을 때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야 되냐 보면 대부분 이제 고기 종류는 100g 정도를 섭취하시면 약 23g의 단백질 섭취하실 수 있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하시면 대부분 한 테이블스푼당 9g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건 실질적으로 그 단백질 파우더의 이게 원재료와 함량인데요. 그 원재료를 보시면 보통 육청 단백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단백질 양은 한 포당 약 9g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청 단백질이랑 생물가가 굉장히 높은 이제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이제 보통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육 생성이나 체내 단백질 흡수를 잘 지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두 제품은 실질적으로 많이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인데요.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원재료가 분리 유천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미노산 조성을 보셔도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육류 식품 한 토막을 드셨을 때 대부분 단백질 8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성인, 여성, 남성 모두 한 끼니당 2토막 정도는 최소한 섭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단백질 파우더 한 포를 드셔도 한 토막에 해당하는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활동기 환자분들은 이런 파우더를 이용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육류찬을 포함한 균형식 섭취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혹시라도 그 활동기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의료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